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선고가 밀린다면 윤 대통령의 2차 공판 준비 기일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이후인 다음 주 후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좀 참고해서 이르면 3월 7일부터 선고가 이루어지게 될 후보 날짜로 예상이 되어 오다가 지난주인 14일도 넘겼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다 해서 이제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이 예상도 빗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가 오늘 선고 일정을 공지한다고 해도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요. 보통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례, 선례를 보자면 선고일 적어도 이틀 내지는 3일 전에는 선고 날짜를 통지해주고 있었습니다. 예. 최근의 헌법재판 사례들을 보더라도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나 최재해 감사원상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이틀 전에는 선고 날짜가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고가 나려면 적어도 어제는 선고 날짜에 대한 통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물론 어떤 법에 정해진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선고 날짜를 통지하고 내일 선고를 진행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자면 선고가 다음 주로 후반으로 내지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선고일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심리 기간만 지금 100일을 넘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역대 최장기간 평일을 갖는 배경, 좀 어떤 가능성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건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탄핵 사건, 권한쟁의 사건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없다. 이 측면도 하나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평의가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좀 결론에 빨리 도달하는 순서대로 선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선고가 먼저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결론에 도달하는 순서대로 지금 선고 날짜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예측에 불과하지만 어떤 결론에 대한 합의가 지금 빠르게 도달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재판관들 내부에서도 어떤 인용 의견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각 각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또 역으로는 적어도 8대 0이라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이견에 발생을 하더라도 좀 조율을 하기 위해서 8대 0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아니냐. 평의 결과가 사실상 철저하게 비공개에 붙여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런 예측,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여러 차례 짚어드린 대로 다음 주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다음 주가 이제 이른바 슈퍼 사법 위크로 불리는 주인데 월요일에는 윤 대통령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수요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일단 헌재가 이 두 날짜는 좀 피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반드시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형사 절차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이 항소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다르죠. 다른 사람 재판입니다. 네, 네. 물론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던가 서로 결국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는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이 재판들이 같은 날 선고가 되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헌법재판소도 감안하지 않겠냐 이런 그냥 예측만 나오고 있는 것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요일에 선고가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데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마은혁 후보자가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8인 체제거든요. 그런데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해버리고 나면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6인 체제에서 과연 변론은 진행할 수 있다 해도 선고까지 가능한가? 이 부분은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낼 것이다. 이런 주장은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탄원서 전쟁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뭐 집단으로 제출한 탄원서에 개인 탄원까지 합치면 200만 건이 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물론 다 살펴보기 힘든 분량이기도 하고 이런 탄원서 규모가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이 탄원서 전쟁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지금 제출되고 있는 그 탄원서 양이요, 무려 2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단체 제출한 것도 있고 개인별로 제출한 건도 있고 굉장히 여러 유형으로 지금 제출이 되고는 있겠지만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재판부에서 이 탄원서를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탄원서라는 것이 어떤 재판에 있어서 사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자료로서 참고되는 형태로서 제출되는 것이지 탄원서가 그 자체로서 아주 강력한 결론을 바꿀 만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흔히 뭐 민심, 여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민심의 향방이라던가 여론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부수적인 용도로서 탄원서라는 것이 쓰여지는 것이고 탄원서가 이렇게 많이 제출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다 살펴본다거나 내지는 이를 참고로 해서 결론을 내린다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선고일에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출석을 할 것인가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인데 뭐 과거 사례를 보면은 탄핵 심판 당사자가 없이도 선고가 됐었기 때문에 일단 윤 대통령은 석방된 후에 침묵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직접 변론은 나섰었기 때문에 선고일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예상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그 가능성 좀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 탄핵 심판 사례들을 좀 참고해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는 최종 선고일에 두 대통령 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선고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한 상황은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최후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증인 신문도 직접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특히 본인도 오랜 기간 검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법조인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직접 이 선고기일에 출석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도 전 높다고 봅니다. 물론 뭐 출석을 한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본격적인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출석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직접 이 헌법재판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후에 있을 형사재판 같은 부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출석하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를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 굉장히 삼엄한 경찰력들이 배치가 되어서 경비가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이 선고일에 함께 출석을 한다면 경호를 펼치겠지만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라던가 시민들의 안전상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 출석을 좀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출석을 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이든 직접 그 부분을 듣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헌재 주변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는 경찰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하면서 시위대 일부에 대한 해산에 나섰는데 이게 경찰의 해산 조치에 나선 배경은 뭔가요? 지금 선고일이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인력들도 배치가 되어서 버스 등이 이제 길 양쪽으로 모두 다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1인 시위를 넘어서 이것은 불법적인 집회다라는 이유로 해서 경찰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산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위대에 대해서 지금 집회 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무력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에 나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시위대 50명 규모에 대해서 강제
해산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결국 지금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도 곧 선고를 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네. 이 헌법재판소 앞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떤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어떤 무력 충돌이라던가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짚어준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일이 또 오늘 있었습니다. 오전에 민주당의 백혜령 의원 등이 헌재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회견 도중에 차도 건너편 인도에서 날계란이 날아 들어와서 백 의원이 얼굴에 달걀을 맞았죠. 저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가격을 당했는데 경찰이 현재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은 있어서 안 될 일이고 처벌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는, 그러니까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 백혜련 의원에게 지금 날계란이 투척이 되었습니다. 네. 이 날계란을 그대로 맞는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당시 사실 취재진들도 있었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당 그 가해자를 찾지는 못했고 추적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추적이 돼서 가해자가 신원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예. 사실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폭행이라는 것이 결국 유형력, 물리력을 행사한 것인데 날계란을 던진 행위 역시도 당연히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날계란을 던졌을 때 처벌로 이어진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예. 심지어 이제 판례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달걀을 던졌을 때는 이때는 특수폭행, 이 달걀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봤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충분히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무력 충돌로 보여집니다. 양측 모두 이런 무력 충돌은 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오늘 오전 10시 30분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대 쟁점은 뭐였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 수뇌부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이들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그 과정에서 경찰력이 어디까지 사전에 비상계엄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국회 일명 그 체포조를 지휘를 했다거나 아니면 국회를 봉쇄하려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특히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강상의 사유로 보석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예. 그런 상태인데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직접 출석을 함으로써 사실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증언을 일부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이제 이번에는 본인의 사건입니다. 본인이 지금 재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마 형사 재판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충실히 진술을 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도 어떤 일반적인 이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진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전 11시에는 기소 이후에 직위해줘야 된 인물이죠.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그렇고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의 공판도 병행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뭐 이들 또한 국회 외곽 봉쇄도 그렇고요.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향후 두 사건이 좀 병합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병합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이들 사건은 공통적인 내용, 공통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사전에 공모하거나 사전에 이미 계획한 바가 있는지, 일명 국회 외곽에 대한 봉쇄라던가 체포조를 어떤 운영을 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지 이 부분이라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이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 병합 가능성은 있고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들이 지금 병합이 된 것처럼 예. 이번에는 이 경찰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도 병합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병합이 되게 된다면은 일정 부분 어떤 재판부의 부담이 좀 경감되는 측면도 있지만
있지만 예. 하지만 그 재판별로 사실 관여한 정도가 다르고 맡은 역할이 다른 대상자들이 한 재판에 묶이게 되면서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병합이 됐다는 것이 어떤 재판의 시간 단축이나 아니면 재판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바로 판단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재판에 좀 더 간편한 진행을 위해서 병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 오전에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데 이게 경찰이 네 번째 영장 신청 끝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거잖아요. 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경찰에서는 지금 몇 차례 계속해서 이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네. 이것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검찰 단계에서 이미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검찰 측의 그 내용, 그 설명한 내용을 보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아직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소명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시 계속해서 이제 경찰 단계에서 이 신청한 연장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으로 넘기지 않았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었고 지난 6일 과반수 이상의 창정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네. 예. 물론 영장심의위원회의 그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존중 차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장 발부,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증거들도 좀 더 더해졌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 영장에 좀 눈에 띌 만한 그런 부분을 보자면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일명 챗 GPT라고 하죠. 이 검색 툴에다가 계엄을 검색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검색한 시점이 지금 계엄을 선포한 그 이전 시점에 이미 계엄이란 단어를 검색했다 이 부분이 새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것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어떤 있고 오류가 생겼다는 예. 거죠? 그렇죠. 이 계엄이란 단어를 검색한 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다라고 또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양측의 이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계엄을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지금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의 필요성, 증거 조사의 필요성 같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 소명했는지가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예. 아마 이 경호처 차장과 그리고 경호본부장은 지금 당장 경호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은 건데 내일 오전에 심사가 열리면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일 오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으면 적어도 내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쯤에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예단하기 어렵겠지만 예. 이전에 계속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좀 막혔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얼마나 그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소명을 했는지 영장 발부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자료들이 무엇인지 수사의 필요성과 같은 부분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에 따라서 법원에서의 발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검찰이 세 차례 기각됐었던 그 부분들도 법원이 살피게 되는 건가요? 앞서서? 그렇죠. 이제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면 그런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아직 범죄 혐의점이 다 소명이 되지 않았다거나 지금 현재 발부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측면들이 검찰에서 문제 제기한 만큼 예. 법원에서도 그 측면이 어느 정도 이전과 달리 소명되었는지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었던 다음 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드렸는데 슈퍼 사법 위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2차 공판 준비기일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2차 공판 준비기일 월요일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 사건 병합 가능성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2차 공판 준비 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의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병합 가능성 여부는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쨌든 김용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12.3 비상계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사실 받고 있는 혐의점, 주요 인물을 조사했느냐 아니면은 결국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상태이냐 이 부분은 차이가 존재하고요. 예.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현재로서 그리고 전직 국방부 장관이라는 그 신분상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병합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있을 이 변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계획표를 세우고 전체적인 그 변론의 방향을 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병합을 한다면은 2차 공판 준비 기일에 병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공판 준비 기일엔 사실상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 거죠. 네, 예. 출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데 지난번 1차 공판 준비 기일에는 특히 구속 취소에 대한 그런 변론도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보고요. 공판 준비 기일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란죄 형사재판이라는 그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예. 이번에도 이제 직접 출석을 해서 재판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함께 참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준비 기일이 몇 차례 열릴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말 그대로 계획표를 세우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준비가 길게 필요하다면 한두 차례 더 잡힐 수 있고요. 예. 이 정도 두세 차례 정도면은 공판 준비 기일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면은 이제 바로 변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2차 공판 준비 기일과 한 달 정도 시간의 예. 텀을 두었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 충분히 준비할 사항이라던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요하는지 그 부분을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한 차례 정도는 더 열릴 가능성도 있고요. 2차 공판 기일 만에 공판 준비 기일은 모두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음 주에 굵직한 사안들이 참 많습니다.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 측이 이틀 전에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고 앞서서 두 차례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잖아요. 이게 좀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다음 주가 말 그대로 정말 슈퍼 사법 위크입니다. 굵직굵직한 재판들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이 항소심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가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인용으로 나게 되면 그렇다면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이 대선이 열렸을 때 과연 이 이재명 대표가 이 대선에 후보자로서 참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탄핵에 대한 결론과 상관없이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는다고 해도 다음 대선에 그러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정해지는 부분이라 그렇죠. 정말 정치적인 생명이 걸려 있는 재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일단 이 선거법 위반 1심 결론을 말씀드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그랬었죠. 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라면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항소심 판단이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심,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 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예. 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 초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서류를 제대로 수령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혹시 재판 지연 전략을 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등장을 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특히 두 차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까지 이 두 차례 신청에 대해 재판부에서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선고가 곧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 전에 그 의견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을 밝히고 나서야 선고가 진행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밝히고 있지 않다면 아직 선고까지 일정은 남아 있지만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낸 건 아니냐라는 좀 추측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만약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재판부에서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한다면 네. 그땐 재판이 중단이 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요소들이 가만히 돼야 될 것 같고 만약 지금 이 2심 선고가 26일 예정된 대로 진행이 되게 되고 이번에도 어떤 피선고권이 제한이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게 된다면 네. 그렇다면은 대법원의 이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은 조기 대선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변수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항소심 재판의 결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항소심 검찰의 결심 공판에서는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을 했는데 2심에서의 판단은 좀 어떻게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의 구형은 동일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선거법 위반 부분 결국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서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공소 사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과정도 거쳤었고요. 결국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 하는 그런 인지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네. 유죄는 인정을 하더라도 만약 벌금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선고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완전히 또 다른 성적표를 들을 수 있거든요. 예. 결국 2심, 이 항소심은 이 재판부에서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형에 의해서 참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전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